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에 환율이 1397원 7원. 7.99까지 네, 다녀왔더라고요. 이 1,400원도 시간 문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진짜 네. 정말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오늘 일단 환율이 개장부터 조금 상승세로 좀 이어졌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저께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쇼크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좀 급락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 20원 이상 좀 올랐죠. 장중에. 그러다가 이제 17원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내려오질 못한 거죠. 90원 이하로.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 매수 심리가 좀 강하다라는 부분이랑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달러를 살려고 하는 심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나오지를 않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97원 거의 1,400원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구두 개입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90원대까지 밀리긴 했는데 91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한 3원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어제 뭐 일본 BOJ도 구두 개입 얘기 나오고 강력한 조치하겠다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각국 경제, 각국 정부에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약간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뭐 환율을 좀 내리려면은 뭐 달러 약세 쪽이나 아니면 워낙 강세 쪽을 하려면은 개별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 공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달러 기대 심리가 좀 약해지든가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달러는 여전히 뭐 다음 주에 이제 FOMC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매수 심리는 남아 있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영내에서는 정부가 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해서 효과를 보일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환율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90원대 머물렀다는 얘기는 윗방향이 좀 열려 있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400원 위로 충분히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사실상 저희도 이제 계속 저희가 환율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뭐 지지선이나 아니면 저항선을 깨고 내려온다든가 올라간다든가 하는 매수 심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다음 주 FOMC가 있고 워낙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심리가 워낙 좀 팽배하고 여기에서도 달러 지수가 워낙 높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1,400원은 뭐 그렇게 예전에 이게 중요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1,300원 그 다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이었기 때문에 1,400원 그냥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자릿수가 바뀌는 거라고 해서 이제 심리적 요인이지 실제로는 저항선은 아니라서 사실상 1,400원 넘어가는 것도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시장이 뭐 흔들리냐 뭐 크게 조정이 오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킹 달러고 달러 강세 그런 거와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달러 매수 심리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1,400원도 사실상 뭐 가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창섭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이제 증권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증권 뭐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 네. 이제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주시하고요. 사실 이제 1,4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저희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장 약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게 지난 이제 저희가 환율이 결국 약세일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 이제 결국 이제 채권금리는 이제 이제 이후에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네. 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과거하고 지금 이렇게 쭉 요즘 사례를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환율이 높았던 게 그렇게 큰 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율이라는 건 이제 경제 혈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정 수준에서 이게 움직일 때 사실 건강한 거고요. 이제 네. 그 부분이 넘어가면 어쨌든 문제입니다. 뭐 위로 넘어가도 뭐 고혈압일 수가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도 뭐 저혈압. 항상 이제 경제에는 오히려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위로 이제 그 부분이 열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때나 아니면은 2000년대 초반 미국 닷컴 버블 붕괴 당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2008년 서프라임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직전이 사실 코로나 사태였는데 코로나 사태 때도 사실 좀 이례적인 좀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1,300원 안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1,300원이 안 넘었는데 지금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숫자가
1,400원이 가는 상황은 사실은 이제 두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는 사실 거의 2,000원까지 갔었고 2008년 서프라임 그 이제 사태 때는 사실 이제 1,500원대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400원대까지 넘어가면 이제 그 위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게 이제 사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1,400원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게 트리플 약세입니다. 한국 원화도 약세인데 거기다가 이제 채권금리도 올라가면서 채권시장도 약세고 주식시장도 약세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항상 과거 이제 우리나라 IMF 사례도 있듯이 외환시장이 불안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달러 지수가 110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일시적으로 107 정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다른 유로나 엔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 이번에 그럼 달러 지수랑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특히 엔하고 유로하고 한국이 특히 약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구독자님들한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네. 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그래요. 사실상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시장 분석가들은 과거에 어땠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하고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위기냐라는 거죠. 지금이 시장 위기냐?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올해 보면 이제 그 환율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과거의 위기라고 온다면은 주식시장에 약간 공포 심리가 좀 있고 투매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구간인데 지금 봤을 때 주식시장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 투매는 아닌 거예요. 공포 심리도 아니고 뭐 그냥 외국인이 많이 판다라는 거. 채권에서도 사실상 채권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공포지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뭐 예측할 수 없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환율만 유독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근데 환율도 보면은 달러만 강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크로스 레이트라고 해서 원 달러, 원 유로, 원엔, 뭐 원 위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로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엔이 가장 약세고 네. 엔은 결제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로 보면 1,300원, 야 1,300원 넘어가면 위기 아니야?라고 하지만 위기는 아닌 거죠. 그냥 그동안에 코로나 때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 그걸 지금 회수하는 과정에 있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일단 외환시장 쪽에서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오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결국에는 뭐 수입 물가도 오를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은 생산 안 할 거고 가계 소비 못 하죠. 그런데 경제가 지금 이제 어그러졌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뭐 정부도 얘기했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과거하고는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킹달러라는 이제 네임을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더 갈 거냐 본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 연준의 긴축 여부 이런 것들로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위기다라고 보기는 않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네. 위기는 아니지만 다만 지금은 글로벌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결국에는 달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 1,360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과거와 비교하기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제는 대응의 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랑은 다른 흐름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옛날 달러 지수 대비 현재 환율 그렇죠. 이런 거는 지금은 그렇죠.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위원님 혹시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예상을 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대응이 더 중요하지만 예상을 하려면 결국은 지금은 달러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네. 이 달러 지수와 원화의 관계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위원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이제 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2010년대 이후 아마 이제 계속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글로벌리하게 좀 달러 강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사실은 뭐 지금도 뭐 사실 주요국 중에서 가장 좋듯이 뭐 2010년대 이후 보게 되면 사실 뭐 S&P 500, 뭐 주가지수, 뭐 이제 ETF에 투자했으면 사실 수익률이 가장 좋았거든요. 신흥국 대비해서도
뭐 압도적인 지금 미국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금 자체가 계속 미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달러화 강세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크다라고 보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뭐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앞으로도 결국 미국 중심의 어떤 뭐 투자 유치라든지 뭐 지금 제조업을 지금 부흥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결국 이제 돈 투자 자금들도 결국 미국으로 몰리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중장기적인 어쨌든 달러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또 이제 시장에서는 근데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지만 결국은 돈이 다 미국으로 간다면 그렇죠. 예,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지금 이제 외환시장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처럼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예전에는 굉장히 좀 플러스 효과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뭐 한국은행도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환율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우선 네.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이제 저희 산업들을 보더라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서 물론 이제 수출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상황이 넘어가서 오히려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제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생산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판매 마진이 지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을 전가를 못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수출 어떤 그 이제 환차익 부분은 이제 이미 피크를 쳤다라고 지금 기업들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환율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글로벌리하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디맨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소비 여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맨드가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 이제 Q도 떨어지는 거죠. 판매 마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판매량 모두 떨어지면서 사실 기업 실적이 오히려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이제 8월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벤트가 컸는데 무역 수지 적자가 사실 이제 1966년 이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미 다 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경상수지도 적자 될 거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뭐 경상수지는 흑자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사실 지난번에 이제 그 한국은행 이제 국장이 통계 설명할 때 이제 8월 뭐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시인하면서 그때 이제 그게 또 뭐 이벤트가 됐는지 1,380원대로 그냥 환율이 튀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높은 게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악영향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환율이 높아지는 게 별로 그렇게 뭐 국내 증시라든지 한국 경제에는 뭐 좋은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의 환율 레벨을 예측하는 기관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었나요? 없었죠. 아예 없었죠. 없었죠. 없었던 거의라뇨. 거 아예 네. 없었죠. 네. 네. 혹시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아예라고 네. 좀 거의 확언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예리하시거든요. 어제 네.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1,390원이 예측했다고요? 네. 설마. 근데 네. 이제 올해 이제 킹달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달러 강세 자체에 대해서는 그치. 오히려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커진 것, 네. 이게 장기화되는 것, 네. 이게 구조적인 변화면 앞으로도 우리는 환율 상승에 의한 피해만 보는 것이냐, 네. 이게 구조적인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킹달러인 게 잠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안정화되고 자리를 잡고 나면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는 괜찮아지는 거냐, 이 두 가지가 좀 네. 시장에서 엇갈린 시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에서 경상 수지까지 적자를 맞이하게 되고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나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반면에 킹달러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한국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견조한 편이다, 곧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쪽이 계세요. 어느 쪽이신가요? 무역 수지 적자는 줄어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국내 경제가 사실 뭐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효과도 아니고 재정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부채도 정부 부채도 그나마 좀 양호하거든요. 신용 등급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출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8월 달 같은 경우나 최근 이제 연초 이후로 8월 달까지 무역 수지 적자를 보면은 80%가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무역 수지 적자가 늘 수밖에 없죠.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뭐 그 전쟁 때문에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좀 안 빠지고 뭐 오펙도 감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공급보다 이제 수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원유나 아니면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쪽에서 소비를 할 거고, 원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이제 중국, 뭐 미국, 인도, 한국, 독일, 뭐 일본 이렇게 아시아 쪽 국가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수입을 줄이게 됩니다. 못 쓰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유가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안 좋다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원자재 가격은 현재보다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 80%에 달하는 원자재 가격 자체의 수입 자체가 줄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는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합니다. 사실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원자재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입 기업들을 저희는 계속 이제 미팅을 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운임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는 이제 환율이 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나 생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그다음 환율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입을 줄이면서 수출도 뭐 떨어지겠지만 수입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적자가 상당 부분 줄 것 같아요. 네. 8월 달은 저희가 봤을 때 예상보다 워낙 컸었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아까 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예전처럼 흑자가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쵸. 중국이 이제 봉쇄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얘기를 걸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적자는 줄 것이다. 그런 부분은 환율에 다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국내 경제 같은 경우 펀드멘탈이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거시 조정이라고 하죠. 자동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자가 확 늘면은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경제 활동이 일어납니다. 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과거 같은 흑자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은 좀 오버슈팅 돼 있고 그 부분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워낙 강세 쪽으로 가기는 지금은 당장은 좀 내년에 경기 더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역수지 적자는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 겁니다. 다만 이제 흑자로 가기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에너지 가격 중에서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장이 불안하고 되게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금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달러가 강세여서 금 가격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달러가 강세면 원자재가 다 빠지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근데 유가나 사실 철강도 빠지고 비대야도 다 빠지고 유가만 지금 되게 버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유가가 특이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거냐 달러 강세를 반영해서 네. 아니면 그 정도로 유가의 공급이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도 유가가 잘 안 빠질 거냐로 보면은 지금 이제 위원님은 전장 건데 유가가 튀겨서 빠지는데 만약에 후자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지금 있어요? 이제 80불, 90불인데 만약에 80불, 90불, 그러니까 85불이라고 치고 네. 85불로 가면은 내년 1분기에는 YY로 하락합니다. 네. 1분기부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불만 가더라도 80불 때만 가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초에 경험했던 유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은 관계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그 8월도 환율에서. 유가가 90 몇 불이었는데 무역 적자가 많이 났잖아요. 네, 되게. 네. 그럼 무역 적자라는 거는 유례의 함수가 아니라 레벨의 함수인 거니까 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비슷하게 나야 정상 아닌가요? 저희가 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유가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량이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수입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적자 부분이 어차피 누군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네. 기업 손실이 되든가. 그런데 그래서 수입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서 양이 가격은 그렇다. 그렇죠. 양이 양은 그렇다. 그대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양이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양이 계속 바뀌다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죠. 네. 원래는 가격이 먼저 가고 물량이 후에 가는데 네. 지금은 가격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량 자체가
줄면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후행하는. 네.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유 가격은 조정이 아마 있을 거다. 근데 다만 아까 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러시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그나마 지금 현재 수준을 그날 좀 더 유지하지 네. 않겠느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보다 무역 수지 적자가 유가 하향으로 인해서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에 듣다 보니까 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내년에 경기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수요 위축에 대한 또 불안감이 좀 생겼어요. 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뭐 문희엽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도 지금 이제 내년 이제 그 전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이제 증권사한테는 이게 경기 침체라는 이거는 사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시나리오 상에 어떤 좀 중심이 되는 쪽으로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불안한 상황에서 진짜 이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사실은 최악의 상황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이게 경기가 좀 괜찮다라고 이제 좀 지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돼 있는 부분이 좀 풀린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통화긴축도 이제 좀 조금 일찍 끝나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을 때 내년에 좀 완만한 경기도나 어떤 고 시나리오를 보게 되고 그리고 미국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 지금 4% 이상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최대 한 4.5%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4%를 넘기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 이제 경기 침체 우선 이제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게 이제 아마 올해 이제 4, 4분기가 될 텐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네. 보통 뉴욕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12개월 내 그 경기 침체 가능성 보통 장기 금리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물 요 단기 재정증권 금리 요거에 역전됐을 때 사실은 이제 그 경기 침체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센 거는 뭐냐면 근데 사실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보통 2년 10년을 먼저 봅니다. 이게 먼저 꺾이거든요. 이미 꺾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3개월이랑 사실 이제 뭐 진짜 단기 금리 3개월 10년 요거 꺾이냐. 근데 정확한 건 더 중요한 건 연방 금리하고 이게 꺾이게 되게 되면 뭐 과거 1970년대 이후 그 이전 사례도 다 놓고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슈가 언제 이제 제기가 되냐면 4, 4분기입니다. 뭐 이번에 결국 고 FOMC에서는 사실 75bp 저희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사실상 이제 12월이 남았는데 11월에도 만약 빅스텝 50bp를 하게 되면 올해 연말이 결국 4%가 되거든요. 네. 근데 네. 4%가 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도 진짜 이제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10년물 금리하고 그냥 역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4, 4분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만약 거기서 더 밀어 올릴수록 그러니까 경기 침체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가 더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우려하는 이제 시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미국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말 기준금리 4% 방금 말씀하셨고 이제는 내년까지는 4.5%도 바라본다라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갑자기 점점점 이 레벨에 대한 전망 자체가 올라가게 된 게 물가 지표잖아요. 8월 물가 지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상 물가 부분은 근원 물가죠. 식품과 네. 에너지 제외한 근원 물가, 서비스 물가랑 핵심 상품 물가 전반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라서 에너지 가격은 좀 떨어질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8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왔는데 이 서비스 물가랑 그 다음에 핵심 물가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물가는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약간 좋다라는 부분들 좀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금리 인상이 보통 연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면은 그 통화 정책의 효과가 6개월 이후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뭐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계 쪽에서 저축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를 더 누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물가가 높게 나온 거는 사실상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했던 효과는 이전 3월 달 했던 효과가 8월 정도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3월에 25bp 이제 처음 올리기 시작했고 5월에 50bp, 6월에 75bp 올렸기 때문에 이 효과가 결국에는 4분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경기, 그러니까 실물 가계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체감 경기는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좀 이제 점점점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연준이 다음 주에 만약에 75로 올리게 되면 내년 1분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 부분은 지금 예상은 사실상 되게 재미있는 점은 예상치 자체가 IB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넣는 거잖아요.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 주거비 이런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나오고 근원물가는 사실상 예측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예측 자체가. 그래서 8월 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강하게 긴축할 거다. 이건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긴축하는 거고 긴축하다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시장이 연준과 약간 상반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11월, 12월 넘어가면은 70 이전에 50, 72p를 올렸던 그 효과가 11월, 12월부터는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물가가 확실하게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 핵심 물가들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긴축 속도도 이제 조절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결국 미국 통화 긴축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이제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잭슨 미팅 때 진짜 파월이 그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봤던 기본 시나리오는 뭐냐면 사실 경기 둔화가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니까 대부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물가는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사실 이제 속도 조절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봤던 시나리오는 미국도 사실은 올해 끝낼 거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때문에 결국 그리고 한국도 이제 올해 끝난다. 근데 그게 다 예측을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유럽도 지금 뭐 ECB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뭐 사실 뭐 지난 8월 물가 9%뭐 사실 뭐 통계 작성이로 최대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통화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하게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까지 가고 하더라도 그냥 잡을 때까지 올리겠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결국은 파월 의장이 결국 폴 볼커 전 의장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짧은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면서 물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잡겠다. 근데 그 상황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셌고 그리고 이게 물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도 피크아웃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연준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물가하고 이제 실업률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사실은 많았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고 실업률이 낮을 때 오히려 미국은 경기 침체가 이제 보통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경기 침체 역설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레리 서머스 이제 전 재무장관이 지금 계속 파월 의장이랑 계속 각을 세우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과거에도 뭐 물가 굉장히 높고 실업률 이렇게 낮았을 때 2년 내 경기 침체 왔다. 그게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도 연준은 물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담 때문에 금리를 좀 무리하게 올렸던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물가가 최소한 뭐 연준 목표 물가는 2%대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를 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 매파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물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하겠지라고 했는데 물가가 만약에 내년 뭐 연말까지 갔을 때 뭐 그래도 뭐 4%대다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이면 연준에서는 사실 이제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리스크가 지금은 가장 이제 큰 리스크가 아니냐. 결국 금리 인상을 더 이제 오래 가져가는 거죠. 저희도 봤을 때는 내년 1, 4분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더 길어지고 뭐 이런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세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뭐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만약에 4%로 그 물가가 가면은 네. 금리 4%까지만 올려놓으면 실질 금리 플러스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4.25로 올려놓고 네. 더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 가면 네. 긴축은 끝났다라고 시장이 판단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질 네네. 금리가 플러스라고 주장하는 게
인플레가 높긴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를 비교해서 플러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물가가 4%가 되고 금리가 4점 얼마가 돼서 플러스가 나면 그땐 진짜 연준이 굳이 내가 금리를 올려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긴축은 더 이상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시장이 다 기대하는 게 사실 그겁니다. 사실 바라는 거죠. 근데 네. 시장은 네네. 사실 여태까지는 내리는 걸 바랬었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 아니고 네. 지금 더 갈까봐 걱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중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게 률이 떨어집니다. 이제 률이 떨어진다는 건 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레벨이 너무 높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사실 진짜 떨어져줘야 경기도 좀 이제 좀 뭐 저희도 이제 뭐 여의도에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자주 가는 이제 그 밥값들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거든요. 네. 예. 네, 네, 저 네. 중요한 거 갈비탕이 이제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굉장히 줄었어요. 네.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또 발표한 거 보면 이제 신라면 그 1,000원이 되는 거고요 하나에.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도 450원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게 뭐 물가라는 게 지금 이제 전기세도 오르고 이번에 뭐 미국 8월 소비자 물가도 보면 유가 빼고 다 올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뭐 전기세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 기간 또 이 인플레이션은 또 계속 이제 좀 진행되는 이제 좀 그 지속성이 강하거든요. 관성이 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만약 4%에서 안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도 결국은 안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우선 시장이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면 소비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버리니까 기업들의 사실 비용 중에 사실 또 가장 큰 부분이 또 자본 비용이거든요. 네. 자본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어떤 그 소비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 어떤 그 경제의 가장 좀 부담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네. 미국에서 입장이 금리 인상한 후에 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 이상 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데이터 디펜던트 말씀하셨는데 숫자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 강한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코어가 이렇게 6%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연말에 4%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시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오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네. 이 핵심 물가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에너지 가격, 상품 가격, 식품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이 다른 쪽으로 서비스 물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인건비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는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는 핵심 소비자 물가가 좀 더 길거든요. 완만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핵심 소비자 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핵심 소비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데 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4%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심 물가 상승률이 4%를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다음 주에 FOMC가 중요한 게 연준 위원들이 물가 상승률 얼마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년 물가를. 그러니까 지금 올해 물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이미 9월까지 8월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8%를 가든 7%를 가든 중요하지 않고 내년 말 물가가 4% 이상, 핵심 물가가 4% 이상을 보면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기준금리 4% 이상 올리는 게 맞죠. 그래야지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4% 이하로 본다 그러면은 연준도 굳이 4% 이상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경계하는 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과연 내년 성장률, 내년 물가 상승, 특히 핵심 물가는 얼마 보고 내년 말을 얼마 보는지, 그 다음에를 얼마 보는지,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어느 스탠스로 가져갈 건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처럼 전체 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핵심 물가가 지금처럼 높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8월달 물가도 전체 물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핵심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렇죠.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말에도 4% 이상을 만약에 제시하면 시장은 아마 4% 이상의 금리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내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금리는 올라갔다 올 것이다. 그렇죠. 네, 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미국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나리오가 3.75나 4%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실 뭐 100, 뭐 울트라 뭐 100bp 뭐 논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뭐 파월 의장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제 바로 베이비 스텝으로 뭐 11월, 12월을 하게 되면 이제 3.75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한 번 더 이제 빅스텝 정도 밟아주면 이제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은 우선 이제 대부분 이제 3.75에서 연방금리를 한 4% 요걸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까지 어쨌든 상반기까지 이게 이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봤을 때 이제 4% 이상에서 뭐 최대는 한 4.5%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연방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의원님은 올해 연말 환율 어느 정도 보시나요? 환율이요? 기준금리. 기준금리. 환율이 아니고 미국 말은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 금리는 뭐 오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4%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이 4.5%인데 재미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면은 다 진행이 됐어요. 뭐 제임스 볼라드 같은 경우도 원래 제임스 볼라드 연은 총재는 사실상 매판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제 원래 금리를 원래 받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인플레이션 강하기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금리 올려야 된다 쪽으로 많이 올려야 된다 하니까 많이 올리는 쪽으로. 네. 그 다음에 제임스 볼라드가 7월쯤에 75bp 올리면서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제 끝나야지라고 했는데 제임스 볼라드가 올해 4% 내년 4.5%까지 올려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명들이 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4에서 올해 4% 내년 4.5%인데 재밌는 점은 4%를 제시하면 다음 주에 75 오르면 3.25고 그 다음에는 50bp, 25bp 가야지 4.0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은 75는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과연 연준위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물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75를 두 번을 갈 수도 있죠. 근데 스탑앤고는 없다고 하니까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4.25를 찍을 수도 있어요. 올해 말에. 네. 시장은 4%를 봤는데 4.25로 간다면 야 연준은 정말 세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25bp로 한 번 올리고 끝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시하는 거는 50 아니면 75를 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파월 의장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월러 이사도 마찬가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금리가 끝났다라고 기대하면은 모든 게 다 그동안 금리 올렸던 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연준은 강하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지금 4에서 올해 4% 내년 4.5%를 예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 의장의 잭슨 홀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 최근에 연준 인사를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감안하면 약 더 이하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3.75, 뭐 4.25 이렇게까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간다면 시장 예상보다 맞추거나 그거보다 더 세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시장도 지금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은 제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시장의 기대보다 더 강한 걸 제시해야지 시장이 좀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불안감을 하면서 경제 계획 자체를 줄이는 거죠. 소비는 소비 계획을 줄이고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줄인다라는 거. 그래야지 수요가 눌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 주 FOMC가 뭐 일부에서는 뭐 예상치 나오지 않게 시장이 뭐 그 벗어나면 이제 충격 오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장 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를 누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시장 기대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가 중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주거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0.6인가 오른가 연율합 7%가 넘는 거니까 높은 건 맞는데 CPI는 주거비가 32%인데 네. PC는 20% 초반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PC는 그 자가 보유 렌트가 빠지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32% 중에서도
자가보유 렌트가 특히 많이 올랐고 이거는 사실 설문이거든요. 실제 네. 렌트가 아니라 집주인한테 물어봐서 당신 얼마 렌트 받을 거예요?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심리인 건데 이게 빠진 PC도 이렇게 CPI처럼 높이 나올 거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PC는 월말에 나오지만 좀 다를 거라고 보세요? 구성이 다르니까. 구성이 다르고. 다르고 비중도 다르고 뭐 PC는 소비 위주 비중이잖아요. 네. 소비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추이를 보면은 레벨의 차이가 있지 추이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주거비가 뭐 상품 가격이나 주거비나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PC 자체 레벨은 그거보다는 4% 낮겠죠. 후반까지 예, 예, 왔으니까. 예, 네, 낮으니까. 코어가. 코어 자체가. 네네네. 근데 그 자체는 낮지만 그게 오래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벨은 왜냐면은 다르지만. 예. 지금 왜냐면 6.3 코어에서 2% 하면 진짜 멀어 보이는데 네. 4% 후반에서 2는 그래도 좀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실 뭐 PC 이제 물가지표는 사실 이게 그 범위가 넓거든요. 네. 저 전체적으로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좁고 그래서 전체 물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PC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좀 가장 이제 좀 중시해서 보는 지표죠. 근데 사실 연준이 이제 PC 말고도 이제 다른 지표들을 다 같이 보거든요. 네.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건 뭐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어에 좀 가까운 좀 물가의 지속성이 강한 지표들을 이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코어 물가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의 어떤 이제 지속성이 좀 강한 이제 물가들인데 그런 지표들은 사실 아직 꺾인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벨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미 모든 레벨이 다 넘어갔잖아요. 결국은 레벨이 이제 이제 이게 낮냐 높냐를 보기보다는 방향성이 이제 중요한데 결국 이제 방향성이 꺾이는 걸 봐야 연준도 분명히 어떤 조금은 이제 좀 통화긴축이나 이런 부분 액션을 조금 이제 둔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땐 그 레벨보다는 역시 그런 이제 이제 좀 그 전반적인 어떤 이제 PC라든지 이런 좀 코어 물가 부분들이 꺾이는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올해 네. 이럴 가능성이 저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올해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코어 PC가 CPI보다 조금 덜 오르거나 이래서 좀 희망을 주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연준은 2000년에 FOMC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PC를 볼 거고 그럼요. 왜 PC가 좋은지를 아주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제 CPI를 보는 건데 만약에 PC가 조금 바뀌고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반응이. 어차피 10월 FOMC 없긴 하지만 또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뭐 PC가 중요하긴 한데 연준 정책에서는 중요한데 네. 시장은 PC보다 CPI를 보는 게 먼저 나오는 지표고 물가 네. 지표고 어차피 후행리에서 이제 PC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8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고 뭐 생산자 물가나 아니면은 뭐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 요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기 때문에 PC 물가가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물가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한다면 네. 실제로 PC 물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음.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부터 최소한 연말까지는 연준이 입장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소한 물가 지표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근데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코어는 좀 걸릴 것 같아요. 코어는. 네. 근데 저는 고용은 꺾일 것 같아요. 고용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뭐 일단 9월 고용, 그다음에 10월 고용 가면은 거기서 많이 제가 보기엔 미스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고용은 사실상 후행 지표거든요. 후행 지표인데 사실상 그동안에 달러도 강세였고 그다음 원자재 가격도 있었고 기업들의 비용 문제들,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어디 뭐 테슬라 감원, 뭐 그쵸. 애플 감원 뭐 네.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감원을 했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밑에 애들은 이미 감원을 했거든요. 사람을 줄였다라는 거죠 이미. 왜냐면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인건비도 올라서 상당히 어렵고, 근데 또 가게는 최근에 보면 저축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축이 많아서 실업급여 받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걸로 썼다는 거죠. 정부 지원도 받은 거, 정부 지원 워낙 컸으니까. 근데 그것도 줄었고 이제 사람들이 지난달 제가 보기에는 8월 고용이 잘 나온 거는 사람들이 일하러 나온다는 거죠 이제. 네. 네, 일하러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서비스 고용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 전문직들 고용들이 이제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뉴스에서 나오는 이제 감원 얘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가보다 이제 물가는 전체 물가는 이미 피크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코어 물가는 이제 조만간 4분기 정도 피크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연준이 정책이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4%를 올렸을 때 과연 고용이 괜찮냐 안 좋아지면은 제가 보기엔 연준은 급격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고용이라는 게 갑자기 그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쵸, 지금 그쵸. 말씀하신 그렇죠. 정도로는 예, 약간밖에 맞아요. 안 예, 나빠질 맞습니다. 텐데 맞습니다. 예. 물가가 강세인 상황에서 연준이 스탠스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고용이 그러니까 나빠지면. 지금 보통 이제 그 매월 고용도 있는데 보통 연준위원들 많이 보는 게 12개월 평균 고용이거든요. 지금은 한 40만 명?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네. 50만 명에서 50만 명 가까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30만 명 이하로 내려오면 12개월하고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커지거든요. 그게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야 이게 효과가 있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가도 이제 좀 봐야 돼. 코어도 중요해졌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리게 돼서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시장에서도 야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제 고용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업끝난다. 예전 뭐 이게 위기처럼 마이너스 고용이 아니라 전체 고용에 대한 월 고용 증감이 상당히 떨어진다면 저는 연준의 정책 기조가 거기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금융시장 측면에서 좀 이제 투자 사이클 측면에서 이제 금융시장 사이클을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3단계를 보는데 우선 장단기 금리차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아까 이제 경기 침체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또 경기를 예측하는 또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먼저 꺾이거든요. 먼저 올라가고. 그래서 우선은 얘가 우선 먼저 꺾이기 시작했던 게 사실 작년 1, 4분기였거든요. 작년 1, 4분기에 이미 미국 장단기 금리차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네. 실물 경기가 꺾은 건 사실 2, 4분기인데 먼저 꺾입니다, 얘가. 그리고 이게 이제 한참 꺾이다가 결국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2년 10년 스프레드거든요. 2년 10년 스프레드다가 결국 마이너스가 간 거, 역전이. 사실 이제는 경기 침체까지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주식시장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꺾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3단계로 이제 파급돼야 되는 통화정책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주식시장까지 꺾이고 경기 둔화되고 이러면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좀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상식적으로 하면 이 부분이 끝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제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그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게 엇나간 거예요. 엇나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 인상을 먼저 했었고 네. 오히려 이제 연준이나 이런 이제 그 선진국들은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뒤늦게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뭐 미국은 사실 3월부터 올린 거에 너무 늦은 거죠. 네. 경기는 이미 꺾였는데 주식시장도 꺾였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게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나이스한 이제 좀 부분인데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엇나가는 스탠스가 과거에 있었던 그 패턴 중에서 미국 경기 침체 역사를 이끌었거든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실업률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높고 이번에 파월이 했던 게 그 얘기거든요. 고용을 좀 희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지표들은 다 후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먼저 올라가서 이게 상당히 시차를 두고 이제 갑자기 확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이제 금리 인상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있는 후폭풍이 결국은 경제를 그냥 꺾어버렸던 사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뭐 연방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가 왔던 이런 사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그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책임 회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다는 건 통화 가치가 불안하다는 거. 그러면 경제 시스템 자체의 리스크가 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좀 무리하게 지금 다들 통화 긴축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하는데 데이터 디펜던트는 현재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앞으로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이 미칠 장기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선제적 통화 정책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성향의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 그래서 뭐 시장에선 이러거든요. 연준이 지금 2번 사고 쳤다. 네. 인플레이션을 우선은 놓쳤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서 이제 경기도 놓칠 거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과거의 어떤 그런 통화긴축 상황처럼 이렇게 막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고용을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멘트면 사실 고용 지표가 약간 나빠졌을 때 바로 뒤로 물러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레벨에서도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에서도 물론 이제 75bp 인상해서 3.25까지는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킹달러인데 지금도 킹달러인데 여기서 4.25, 4.5까지 바라봐야 되고 그 위도 열려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환율은 더 격렬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강하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있습니다. 하세요. 네, 어떻게 요즘 보시나요? 환율을 잡지 못해서 만약에 75를 올리면 10월에 이제 금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뭐 이제 50bp 빅스텝 또 해야 되지 않냐. 뭐 한국은행에서도 한미 금리 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보기엔 좀 환율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금리 인상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5%를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거기까지는 시장을 예상하지도 않고 연준도 아마 예상하지 않는데 물론 뭐 12월에 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상상하고 싶진 네. 않아요. 근데 만약에 4.5다, 4.75, 4.5라고 치고 4.5인데 지금 이번에 올리면 3.25거든요. 한 번 더 50bp 올리면 3.75예요. 그럼 3.75와 4.5는 75bp거든요. 네.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하고 달러 지수를 봤을 때 원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하면 달러는 약세로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네. 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강세는 가속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대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는 거죠. 유로나 이런 것들이. 근데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3분의 2 지점이 지나면 금리가 역전되죠. 경기에 대한 얘기가 더 커진다는 네.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75bp 올리고 우리가 다음에 시장에서 봤을 때 75보다는 50 혹은 25 미국 경기 나빠질 거야 라고 본다면 달러를 사기는 좀 그렇죠. 차라리 이미 많이 빠진 애들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9월 FMC, 그 다음에 11월 FMC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미국 경제 전망,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종반부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뭐 미국이 5%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애들을 사든가 아니면 이미 많이 빠진 애들. 아니, 환율 통화 자체도 밸류거든요, 사실상. 밸류 가치가 있는데 달러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금리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 금리는 내려가는 부분이고 다른 나라 중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유로는 지금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워낙 낮은 금리고 일본도 뭐 제로 금리지만 뭐 나중에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의 3분의 2 지점이 지나면 달러에 대한 고금리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약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고금리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1390원대 환율은 오버슈팅인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330원이었거든요. 네. 60원이 올라갔던 부분은 무역 적자 부분도 있었고 근데 과거 평균으로 본다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환율 그러니까 2021년 전에 1150원이거든요. 그 100원 옵사이드 본다고 해도 1250원이기 때문에 1400원 갔다가 제가 보기엔 뭐 얼마나 가겠죠? 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해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나쁘지 않으면 지금 원화는 상당히 싸죠. 들어올 만하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항상 시장 보면은 한쪽으로 가진 않아요. 이 글로벌 경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먹을 게 있으면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 먹을 게 없으면 딴 데로 간다라는 이게 자본이 계속 움직이는 거고 그 움직이는 거를 바로미터가 이제 금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고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 목표 금리라고 하는데 그런 금리에 대한 목표가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다면 그게 달러는 고점이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환율이 불안한 것도 그런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한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네. 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달러 이번에 이제 좀 그 강세 사이클이 좀 특징적인 게 아까 이제 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사실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된다라는 건 사실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안전통화니까 사실 금리는 빠져야 되고 이게 맞는데 이번에 사실 작년부터 이게 이제 달러와 강세 사이클이 지금 거의 한 2년 되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채권금리, 미국 채권금리 상승 사이클과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달러 강세 사이클이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채권금리 이 상승 사이클이 이제 언제 끝나냐가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결국 내년 상반기가 결국 끝이 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채권금리는 보통 이 통화 정책을 한 분기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내년 2, 4분기에 끝난다. 2, 4분기도 정확히 얘기하면 뭐 이게 초냐, 뭐 이게 중반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진짜 경기가 내년에 굉장히 좀 안 좋아져서 한 1, 4분기에 끝난다. 뭐 요런 시나리오가 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연초 정도면 미국 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 있지만 채권금리 상승 사이클은 사실 이제 끝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내년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 뭐 이게 사실 이슈가 되고 결국 이제 채권금리는 금리 인상이 끝나면서 이제 하락 사이클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달러와 강세 사이클도 결국 이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통화 자체가 이제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계속 미국으로 투자 자금도 들어가고 또 이제 결국 투자도 지금 계속 미국으로 몰리고 있고 뭐 이런 부분 감안을 또 해야 되고 만약 경기가 또 안 좋다라면 사실은 또 결국은 안전 통화에 또 달러로 또 자금이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세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이게 그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약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완만한 약세 뭐 요 정도로 갈 뭐 그런 가능성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원달러 환율이 과거 20년 평균이 1,130원이거든요. 10년 평균도 1,130원인데 최근 5년 평균은 1,150원이에요. 그게 아마 이제 그런 구조적인 변화. 네. 근데 구조적인 변화는 레벨을 중기적으로 올리긴 해요.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부분. 그래서 아까 오 의원 말씀하신 대로 레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더 계속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1,300원대 비해서는 1,15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부분 오버슈팅 돼 있고 내년은 조금 천천히 빠질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근데 하반기부터는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마무리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글로벌 경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1250원까지는 사실상 가면 금방 갑니다. 또 100원이라는 숫자가 오버슈팅 구간에서 내려와 정상화되는 구간은 뭐 사실상 몇 달 만에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라는 부분, 언제 끝나느냐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다가왔어요.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들 보시면 달러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가면서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패권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오히려 시장 정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지표들, 그 예측 가능한 지표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뭐 항상 그래요. 높을 때 사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높은 수준, 원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부터는 좀 오버슈팅된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율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뭐 이제
강세 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끝날 가능성 좀 봐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대신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 이제 다시 이제 채권이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자체가 사실 무리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리테일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좀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제 장기 국채 지금 굉장히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금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또 이제 다른 부분이 한국은 사실 이제 이미 금리 인상 내년에 최대 미국이 4.5까지 한다면 한국은 3.5입니다. 근데 이 수준이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레벨상으로는 사실 거의 지금 정도가 금리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한 내년 연초 정도까지 이렇게 금리 상승 부분이 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우선 이제 시차적으로 본다면 이제 현재 시점 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좀 장기 국채 이런 부분 투자가 좀 유망해 보이고 이제 내년 한 연초 정도면 다시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또 투자 어떤 그 사이클 측면에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평소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셨더니 이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전문가님들 오셔서 굉장히 반기시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사실 오 의원님하고는 채권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고 또 문 의원님하고는 환율 얘기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부러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분 나중에 FOMC 지난 후에 또 자리 만들어서 모셔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만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은행의 문정희 위원님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